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최강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연휴 뒤 첫 출근길 동장군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폭설과 강풍 등 기상 악화까지 겹쳐 동파와 정전이 잇따르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어제 제주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연휴 마지막 날 4만여 명의 귀경객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항공기 운항이 재개될 걸로 보이는데 발이 묶인 승객을 위해 제주공항을 오가는 임시편 25편이 추가 투입되고 김포공항 이착륙 시간도 연장됩니다. 여야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인상된 난방비와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급등한 난방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은 난방비 인상이 전 정부의 잘못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심을 거듭하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입장 발표를 통해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할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서로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18년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대화 국면에서 있었고 협상에 깊이 관여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미국 LA 근교에서 총기 난사로 11명이 사망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 서부에서도 7명이 사망하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새해 들어 4명 이상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이 38번이나 발생한 걸로 집계돼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 어제보다 더 추워지면서 냉동실과 같은 수준인데요. 이번 강추위의 최대 고비는 오늘 출근길이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정주영 기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시민들은 매서운 추위를 뚫고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두툼한 옷과 장갑으로 단단히 무장해도 칼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대구에서 갔다가 올라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폭설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척 험난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나갈 예정이었는데 배가 결항돼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서울 도심 거리는 한산하다 못해 황량했습니다. 느낌은 20도 이상인 것 같고 올 들어 제일 추운 것 같아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 춘천 영하 21도, 부산과 광주 영하 1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0도 정도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오늘 오후부터 서서히 풀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어제 제주도에선 강풍과 눈보라에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무려 4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은 상황이 좀 나아져서 오전 9시부터는 제주 하늘길이 다시 열릴 예정인데요. 제주공항엔 임시 항공편 25편이 추가 투입되고 김포공항 이착륙 시간도 연장됩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주공항이 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궂은 날씨에 결항이 이어지면서 각 항공사 발권 창구마다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표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대부분 대기 접수가 일찍 마감됐습니다. 470여 편의 항공기가 모두 결항되면서 제주에서 설 연휴를 보내고 돌아가려던 관광객과 귀경객 4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수시로 왔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결항이 돼갖고 못 가고 저희 아이들은 서울로 가야 되는데 표 구하기 어렵네요. 오래간만에 식구들끼리 전부 다 여행 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황당하네요. 제주공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기상이 호전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제주에 발이 묶인 승객의 추가 수송을 위해 제주공항은 오늘 하루 임시편 25편을 추가로 투입하고
김포공항 야간 이착륙 허가 시간도 내일 오전 1시까지 2시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렇게 최강 한파에 강풍까지 잇따르면서 어선 8척이 떠내려갔다가 겨우 돌아왔고 전국 여객선 113척의 발도 묶였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거나 공사장 가림막이 넘어져서 차를 덮치는 등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조업도 하지 않는 어선 8척이 한데 묶여 바다에 떠 있습니다. 전남 여수 넘너리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어선 8척이 강풍으로 고정줄이 풀리면서 바다로 떠내려간 겁니다. 해경이 급히 선장들을 데리고 각자 배에 태우고서야 어선은 무사히 부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쪽이 이제 항로상이고 섬들이 많은 곳이라 옆에 섬하고 가까워가지고 자초나 이런 또 우려도 있었고. 울릉도를 포함해 전국 86개 항로 113척 여객선의 발도 묶였습니다. 제주를 포함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 운항 차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영광의 한 농가주택 지붕이 강풍으로 날아가 담벼락을 넘어 옆집 창고까지 침범했고, 부산에선 공사장 가림막이 주차된 차량을 덮치거나 신호등이 인도까지 내려올 정도로 파손됐고, 건물 유리창이 산산조각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대전 유성구 덕명동 일대 주택가에서 지상 개폐기 불량으로 59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에서도 한파 영향으로 40여 세대가 6시간 넘게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에는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는 낮까지 눈도 더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김다영 캐스터, 자세한 오늘 날씨 알려주시죠. 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혹한에 대비해 단단히 무장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지금 대관령의 기온은 무려 영하 25도 가까이 떨어져 있고 서울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은 기온 보이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영하 25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영하 6도 선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이 불며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할 텐데요. 그래도 강추위는 내일 잠시나마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어제 많은 눈이 내렸던 호남과 제주 지역은 서서히 눈이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눈이 더 이어지다 잦아들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또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중부 서해안에 최고 10cm,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파가 몰아닥친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최강 한파가 몰아친 중국 최북단은 관측 이래 가장 추운 영하 53도를 기록했고 일본 정부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동북아에 몰아친 이번 한파, 원인은 북극의 찬 공기라고 합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눈으로 덮인 소나무 잎이 하얗게 얼어있고 귀막에는 꽁꽁 얼었습니다. 영하 53도라는 중국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추운 날씨를 겪은 중국 최북단 헤이룽장성 모어시입니다. 일본도 내일까지 최강 한파가 덮치고 중부 지역엔 최고 10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를 덮친 한파의 원인은 북극의 찬 공기 때문입니다. 5km 상공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중국 상공의 찬 대륙 고기압과 동해상의 저기압 사이를 빠르고 강하게 한반도 상공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좁은 통로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바람도 강해져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진 겁니다. 원래는 북극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면에 제트 기류라는 편서풍이 북극의 냉기를 막아주는데 온도차가 줄어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일시적으로 누그러졌다가 모레 또 한 차례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을 반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 정부가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이 대사를 맞춰 취한 뒤 이란의 첫 반응으로 이란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우리 측 해명에도 여전히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임무 수행 중엔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 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 관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란 정부는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반환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한국 정부가 동결한 70억 달러가량의 이란 자금을 반환하라며 한국 정부의 노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의 반응이 나온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적을 늘리는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장병 격려 발언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매국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엄호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각각 간담회를 열고 서로를 향해 가시돋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고심해온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입장 발표를 예고했는데 어제 결심이 섰다고 언급한 만큼 출마 선언이 유력해 보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신윤계 단일 후보 김기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연포탕을 메뉴에 올렸습니다. 연대와 포용, 탕평을 뜻하는 김 의원의 슬로건입니다. 김 의원은 그간 철새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안 의원을 향해 대표가 되면 정치적 빚을 갚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자신과 친숙한 사람, 자신과 오랫동안 정치 행보를 해왔던 사람에 대한 빚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연포탕 정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진흙탕 싸움하자고 하시니까 수도권은 중요한 것이 중도와 2030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되는 게 안 의원은 친윤 비윤이 중요하지 않고 윤심파리보다 윤심보태기 후보가 되겠다며 내년 총선은 수도권에서만 70석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어제 취재진을 만난 나 전 의원이 결심이 섰다고 말한 만큼 공식 출마 선언이 점쳐집니다. 설 연휴 기간 비공개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나는 등 조언을 구하는 한편 측근들과 발표 장소 등을 논의하고 발표문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설 연휴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연휴 기간 변호인들과 진술서 작성에 공을 들였고 검찰도 질문지 작성 등 막바지 소환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는 28일 검찰 조사에 대비해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관한 반박 논리를 가다듬고 변호인들과 검찰에 제출할 서면 진술서를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명계와 친문들의 세력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는 내부 결속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강경 초선 모임인 철험회와 오찬을 갖고 내일과 모레는 민주당 텃밭인 전북을 순회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에 무차별적인 가짜뉴스 무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수백 건의 압수수색, 조작, 기획수사로 오로지 정적 제거와 야당 파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질문지 작성 등 이 대표 소환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와 함께 김만배 씨의 대장동 지분 중 절반을 받는다는 내용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개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이름을 146차례 언급하며 범행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 승인, 결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여야 모두 설 밥상머리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웠겠죠. 연휴 기간 정치권 뉴스 돋보기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 기자, 아니 같은 명절을 보냈는데 여야가 설 민심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네요. 예, 여야 모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고 명절 민심을 전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예.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고 야당 탄압을 주장한다. 1월 임시국회도 이 대표를 지키려는 방탄용이었다. 이런 민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은 설 민심을 요약하면은 정부는 존재하는가였다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UAE 순방 과정에서 이란 발언이 국정을 불안하게 하고 또 뛰는 물가 대신 야당만 잡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란과의 앙금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그 외교부와 국방부는 어제 대통령 발언은 아쿠 부대 장병들이 UAE가 직면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며 열심히 근무하란 취지였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놨습니다. 설 밥상 민심을 의식할 만한데도 굳이 입장을 낸 건 이란 측에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3일 이란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UAE와 스위스 순방 성과를 내세우면서 외교 실책 만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란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어제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공격하면 여당이 반박하는 이런 모양새였어요. 예,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엊그제 먼저 알렸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도 대응 차원의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랬군요. 예, 그래서 민주당 공격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난방비를 둘러싸고 공방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최근 급등한 난방비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을 해서 이런 난방비 급등에 훨씬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국민의힘은 난방비 인상은 최근의 국제 정세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탈원전을 한다면서 정말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한테 넘기고 떠났던 것이 민주당 정부입니다. 예, 그간 가스요금 인상 압박을 눌러온 것이 새 정부에서 분출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 건지 각 당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르네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 민방위 논란, 오늘도 계속 이어지겠죠? 예, 그 김기현 의원은 여성 민방위 훈련을 도입하겠다며 연휴 직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었죠. 네. 기자 간담회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김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성 가운데 군복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방위는 받는다면서 훈련의 현실성 문제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합리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면서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게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을 겨냥한 표심용 구호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쟁을 부추기고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을 겨냥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이 참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당권 주자죠. 윤상현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민방위 훈련에 대해 남녀를 분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안보 공약이 아니라 젠더 공약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천원 당원 비하 논란, 어떤 내용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네. 작성자는 민주당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글을 썼는데 이 세 의원 모두 이재명 대표와 당에 쓴소리를 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특히 매달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면은 당내 선거에 투표권이 생기는 권리당원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었는데요. 청원자는 이들 세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지 않고 당원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개딸들이 권리당원으로 들어와 친명계 의원에 대한 지지와 비명계 의원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도마 위에 오른 김종민 의원은 예전 발언을 끄집어내 왜곡 짜깁기 했다고 호소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해 바른 소리 했다고 반동으로 몰아붙이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병수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건군절이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야 합니다. 이 강추기 속에서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예행 연습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열병식에서 지난해 11월 발사한 신형 미사일 화성 17형을 공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평양 김일성 광장과 인근 미림 비행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ICBM 화성 17형의 등장 여부입니다. 화성 17형은 지난해 11월 시험 발사 당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ICBM 성공의 필수 요소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를 인용해 열병식 예행 연습 현장에서 화성 17형 추적 물체가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8년 2월 건군절 열병식에서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신형의 여러 가지 전술핵 미사일 노출을 통해서 한미에 대한 강대강 정면 승부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열병식이 임박하면서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우리 통일부를 겨냥해 매맞을 짓만 하는 바보들의 집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군사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 2018년 3월 김 위원장을 만나 중국 공산당은 늘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이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룰 수 있도록 미군이 철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8건이나 발생했는데요.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증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LA 근교 댄스 교습소에서 총기 난사로 11명이 사망한 사건. 다음 날에는 루이지애나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대학생 개학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3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서부에서 60대 노동자가 총기를 난사해 중국인 농장 일꾼 7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초등학생이 이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It was in the afternoon when kids were out of school, and for children to witness this is unspeakable. 현지 시각 23일까지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로 4명 이상 사망한 사건이 38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총기 관련 사건과 사고로 모두 2,72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면서 언론에서는 이게 2023년 미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입법을 위해 의회가 조속히 행동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다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희생자가 발생할 때마다 실행되지 않는 반복된 주장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1년 가까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고위공직자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전쟁 국면에도 불거진 부패 의혹과 공직 기강 문제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례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고위직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상자는 대통령실 부실장과 국방부 차관, 검찰 부총장, 키이우 주지사를 포함해 12명 이상입니다. 러시아 침공 후 가장 큰 인적 개편입니다. Хочуть відпочивати зараз, будуть відпочивати поза межами державної служби. За кордон їздити на відпочинок чи з якоюсь іншою недержавною метою посадовцям більше не вдасться. 이번 인사 단행은 우크라이나의 고질적인 부패 의혹 등이 다시 드러난 탓이 큽니다. 사이만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가 일부 군용 식량을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는 의혹에 연루됐고, 검찰 부총장은 전쟁 와중에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의 부패 스캔들은 국제사회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일본에 이어 미국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독감처럼 매년 한두 번 코로나 백신을 맞는 걸로 대처하겠다는 건데 이번 주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정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를 사실상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독감처럼 매년 한 차례씩 접종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도 어떤 변이가 올겨울 가장 유행할지 매년 6월 정한 뒤 접종량을 결정하고 9월부터 접종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자는 겁니다. 1, 2차 접종과 몇 차례의 부스터샷 등 복잡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절차를 간소화해 혼선을 줄이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새 변이가 나올 때마다 대응하기가 어려운 만큼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 면역력을 집중 확보하자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됐습니다. It is time to simplify things. It's time to give one message to people. Yearly boosters, like flu, people will at least accept something like that. 다만 고령이나 어린이,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접종을 2회로 늘리고 치명률이 큰 변이는 별도로 대처하기로 했는데 오는 26일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일본 역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 봄부터 코로나19를 감염증 법상 독감 수준으로 분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마스크 해제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죠. 개학하면 학생들이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나와서 교육부가 조만간 세부 지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의료 관련 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데 교실에서도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 시설도 지금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다음 주와 2월 첫째 주에 개학하는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는 2,900여 곳으로 전국 학교 4곳 중 1곳의 학생들이 3년 만에 노마스크로 친구들을 만날 전망입니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동안 마스크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음악실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체육관에서 응원을 하는 경우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지침을 모레까지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일명 강아지 버스 학교란 이름으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SNS에서 벌써 5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어떤 모습이길래 이렇게 사랑받는 걸까요? 강아지가 뛰어오더니 버스에 능숙하게 올라탑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아 예쁘게 앉는 모습도 놀라운데요. 집 앞에 앉아있던 강아지도 버스 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올라타고 또 다른 개도 올라타 다른 강아지들과 서로 냄새를 맡으며 인사합니다.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온 강아지도 친구들을 만나 아주 즐거워하는데요. 이 버스는 미국 알래스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강아지 훈련소를 운영하는 톰슨 부부가 만들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처음에 엉망이었는데 이젠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간다네요. 네덜란드 시골 마을이 보물 사냥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군이 숨긴 보물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그 장소가 알려지면서 전국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먼 옛날 펜으로 그린 듯한 보물지도. 최근 네덜란드 국립문서보관소가 2차 세계대전 때 생성된 공문서들을 공개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보관소는 1945년 네덜란드가 해방된 후 독일 자본금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75년의 기밀 유지 기간이 지나자 자료들을 공개한 겁니다. 이 지도엔 나치 병사들이 1945년 그간 약탈한 보석과 금화 등을 묻어둔 장소가 기록되어 있다는데요. 보물의 현재 가치는 1,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네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눈 덮인 마을에서 흥미진진한 경주가 열렸습니다. 하얀 눈밭을 달리며 경주하는 말들의 모습 함께 보시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도시 우르무치시. 눈 덮인 산들이 둘러싼 이곳 마을에서 경마대회가 펼쳐졌습니다. 기수와 말들은 힘차게 눈 위를 달리는데요. 중국의 새해맞이 춘절 연휴를 맞아 기념 행사가 열린 겁니다. 일종의 방문객 유치 환영 행사인 셈인데요. 경쟁력 있는 50명가량의 기수들이 가장 강한 말들을 데려와 눈밭 2km를 달리는 방식입니다. 차가운 눈과 뜨거운 경주가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실은 집을 팔았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집을 파는 건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건데 집주인은 2,800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A씨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른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 B씨는 직접 들어가 살겠다, 즉 집주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12억 4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던 A씨는 결국 보증금 13억 원에 월세 150만 원짜리 반전세 아파트로 옮겼고 중개수수료와 이사 비용으로 800만여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A씨는 B씨가 실거주하는 게 아니라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B씨가 불법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실거주한다고 속인 뒤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경우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임대차법에 적혀 있다며 집을 팔았을 경우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 집을 판 경우는 없는 만큼 불법 행위가 맞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에 정한 사유 이외에 실거주한다고 속이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결국 실거주 요건을 속이는 것에 관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고 있는. 이어 A씨가 이사간 뒤 추가로 내게 된 월세 150만 원과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을 감안해 B씨가 손해배상액으로 2,8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나무 땔감을 연료로 쓰는 화목 보일러 많이들 사용하시죠. 기름 보일러보다는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강세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택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화목 보일러에서 나온 재가 지붕으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겁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막상 이게 화재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화목 보일러 화재는 지난해 전국에서 216건이 발생해 14명의 사상자와 3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기름 보일러보다 난방비 부담이 적어 인기가 높지만 나무를 떼는 만큼 불티가 많이 튑니다. 또 연통에 재가 쌓여 막히면 화재 위험은 더 커집니다. 숯처럼 변한 재에 열을 가하자 10초도 안 돼 활활 타버립니다. 특히 도심보다 주로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산림과 인접한 주택은 불이 나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축구장 150개 면적을 태운 강원도 고성 산불도 주택에 설치된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됐습니다. 화목 보일러 반경 2m 이내에는 땔감 등을 놔두시면 안 되고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또 오래된 연통은 교체하고 자주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목 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조금만 조심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경찰이 서울 청계천 일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와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계천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려다가 실패했고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의 경각심을 주려 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고의로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법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표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데요. 주 52시간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영세업체들은 대체로 반기면서도 기대만큼 좋아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스포츠용품 업체. 급한 납기 일정부터 영업장 관리, 잔업 모두 업체 대표의 몫입니다. 직원들의 주 52시간제를 맞추다 보니 직원을 더 뽑을 수는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업주가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주말에는 AS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과 서로 이제 그 눈치를 봐야 되는. 생산성 감소와 인건비 부담, 주 52시간 시행 이후 중소영세업체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입니다. 정부에 추진하는 노동개혁 중 가장 앞세운 건 주 50시간제 개편. 평일 40시간, 휴일과 야간엔 추가 1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한 게 현재 주 52시간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 추가 12시간에 대한 관리 단위를 기존 일주일에서 최대 1년까지 선택의 범위를 늘려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노동계는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이라며 반발합니다. 사실상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지금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일선 현장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업종에 따라
규모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렇게 시간을 막 조정해가지고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그거를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또 연장 근로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 명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2명 정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 전문가들은 노사 자율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휴가 등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총량의 연장 근로 시간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게끔 현장의 근로 감독을 보다 철저히 잘 좀 집행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정부부터 이 서비스 업체들이 K 콘텐츠를 더욱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각종 시즌2를 제작하고 있고요. 드라마를 넘어 예능과 다큐멘터리까지 장르도 확대돼가는 모습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이 화제몰이를 한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4편을 올릴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작품은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연의 유작 정의인데 공개 이후 3일 연속 넷플릭스 영화 부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동료였던 것 같아요. 뭐 선배님, 어른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동료였고 누구보다 진지하셨고 또 현장에서 열정적이셨고. 부산행과 지옥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이 SF 장르와 함께 멜로를 곁들인 도전을 감행해 신파 혹평에도 압도적인 흥행을 잇고 있는 겁니다. SF적 기회죠, 사실은. 자신의 엄마의 인생을 다시 세팅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인기몰이를 한 한국 콘텐츠는 후속작 제작이 잇따라 확정돼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학교폭력 복수극 더 글로리와 탈영병 체포조 드라마 DP, 4세대에 걸친 제일교포의 이야기인 파친코가 대표적입니다. 드라마를 넘어 예능과 다큐멘터리까지 OTT는 K 콘텐츠 장르의 확장도 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데뷔부터 지금까지 저희의 성장 과정과 음악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 진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아이돌 가수 다큐멘터리와 영화 배우들의 예능 등 K 콘텐츠를 사랑하는 팬덤을 겨냥한 영상이 다양해지며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혹한에 대비해 단단히 무장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지금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0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도 현재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또다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25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 가릴 것 없이 종일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 선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이 불며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할 텐데요. 그래도 강추위는 내일 잠시나마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어제 많은 눈이 내렸던 호남과 제주 지역은 서서히 눈이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낮이면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또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중부 서해안에 최고 10c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7cm의 적지 않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9.7도, 대전은 영하 17.7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춘천 영하 5도, 안동과 광주는 영하 2도 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눈구름이 지난 뒤 날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